안녕하세요. 한림본파건에서 자료 해석을 강의하고 있는 김은기라고 합니다. 저는 저 스스로를 자료통역사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커리큘럼에서만 이런 인사를 들으시게 될 거고 실질적인 인사를 다시 한번 하면서 우리 커리큘럼에 대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해석과 통했다! 자료통역사 김은기입니다. 자, 5급 커리큘럼 강의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급 커리큘럼에서는 제가 두 가지를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2024년 5급 자료 해석이 어떠한 시험이었는지, 즉 시험에 대한 총평에 대해 설명드릴 거고 그 후에 5급에 있는 문제 딱 하나만 같이 한번 풀어볼 거예요. 마지막으로 자료 해석, 통하는 자료 해석의 커리큘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급 시험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었냐면 일반형 문제가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었고 매칭형이 5문항, 기타형이 10문항으로 구성되었어요. 근데 되게 특징적인 부분은 뭐냐면 우리 일반적으로 1호형에서 일반형에서 요 1호형 문제가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는 문제들이어서. 그런데 올해는 정말 많이 나왔어요. 무려 12문항이나 나왔어요. 반대로 일반적으로 많이 나오는 기억 리을형들의 문항수가 좀 줄어들었어요. 즉 시간적으로 오래 걸리는 그런 형태를 만들었다. 또한 매칭형 같은 경우에 난이도들이 그렇게 쉽게 나오지 않고 있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매칭형의 시험 난이도를 엄청 많이 낮춰줬어요. 즉 시간을 벌 수 있는 곳을 하나 만들어 주었다. 또한 기타형에서도 이 추필자 유형 같은 경우는 시간을 많이 벌 수 있는 유형이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벌 수 있는 곳을 하나 더 만들어주고 반면에 보차변과 표차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시간을 많이 소모시키게 만들었어요. 즉 전체적으로 시간을 많이 소모할 수 있는 문제들을 넣어놓고 대신 그것들에 대해 시간을 좀 아낄 수 있게 매칭형과 추필자에서 좀 난이도를 많이 낮춰주었다. 또한 기억 리을형에서 여러분들이 전략적으로 잘 푸셨으면 시간을 충분히 아낄 수 있는 형태들로 구성되었다라고 총평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이야기 드리자면 결론적으로 말해서 쉬운 문제는 더더욱 쉽게 만들었고요. 어려운 문제는 충분히 어렵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인혁처의 의도가 보입니다. 어떤 의도? 과락은 없앤다. 근데 과락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 쉬운 문제만 계속 쉽게 만들면 변별력 자체가 좀 많이 희석되거든요. 그래서 하지만 변별력은 어떻게 살리고 싶어. 그래서 어려운 건 어렵게 만들어서 우리 일행과 같은 직렬, 재경과 같은 직렬 이런 직렬들의 변별력은 살리고 또한 기술직, 몇몇 기술직들이 과락이 나지 않도록 만든 시험의 의도가 보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간이 많이 필요한 유형들이 개수적으로 많아졌어요. 왜? 쉬운 건 쉽게 냈기 때문에 우리 시간적인 여유가 많이 생겼거든요. 시간적인 여유가 많이 생겼으면 어떻게 40문항을 그냥 다 풀어버려서 어려운 친구들도 어려운 문제들도 모두 풀어서 아주 높은 100점이라는 고득점을 만들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유형들을 배치해서 여러분들의 시간을 좀 많이 뺏었다. 그럼 우린 실제로 문제 풀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유형들은 좀 나중에 풀면서 우리 시간이 좀 덜 걸리는 유형들을 먼저 풀어서 점수를 좀 확보해 주셔야 된다. 즉 어떤 전략으로 풀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점수도 많이 바뀔 거고요. 또한 계산량 역시도 차이가 극명하게 바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분석해 보시면 32번, 35번, 38번을 제외한 나머지 문제들은요. 그렇게 계산이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 시험장에서는 계산이 정말 많다고 느꼈을 수도 있어요. 왜? 어떠한 전략으로 풀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계산이 필요한 선지를 무조건 풀어야 될 수도 안 풀어야 될 수도 있는 그런 유형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림 정답률 기준에 의하면 평균적으로 34개의 문제를 풀었어요. 근데 우리가 항상 꿈은 있어요. 어떤 꿈이 있냐면 내가 푼 거를 다 맞추겠다는 꿈이 있어요. 근데 그건 결코 쉽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정답률 90% 정도 찍으면 잘 풀었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즉, 한 자신이 31에서 32개 정도 풀었다면 잘 풀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31에서 32개 정도 맞추셨다면 우리 잘 풀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답률 하위 두 문항은 36번과
40번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이 중에 가장 정답률이 낮은 40번만 저와 함께 같이 풀어보면서 자료통역사라는 사람은 자료 해석을 어떤 시선으로 보는지를 같이 한번 익혀보도록 하죠. 40번 문항입니다. 여러분들 시험지 다운받아서 보셔도 좋고 혹은 지금 화면 멈추셔서 이 문제 한번 먼저 풀어봐 주셔도 좋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풀었다고 생각하고 같이 한번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자료를 보니까 유종별 원가와 유류세 그다음 판매 부가금에 대한 정보를 줘요. 여러 가지 유종들이 주어져 있고 원가, 그다음에 유류세, 판매 부가금으로 나눠져 있다. 각 줄을 보니까 유종은 다음에 5가지 유종만 존재한다 그래요. 또한 소비자 판매 가격이라는 친구는 원가와 유류세와 판매 부가금 그리고 부가가치세 총 4가지의 합계로 구성된다고 합니다. 그중에 유류세는 교통세와 개별 소비세, 교육세, 주행세 총 4가지로 구분된다 그러고 부가가치세는 사실은 뭐다? 원가와 유류세와 판매 부가금에 귀속되어 있는 형태다. 몇 퍼센트로? 10%로 귀속되어 있는 형태다. 즉 소비자 판매 가격은 원가, 유류세, 판매 부가금만 변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료를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료를 살펴봤더니 유류세라는 친구는 교통세, 개별 소비세, 교육세, 주황세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교육세와 주행세는 뭐에 귀속되어 있어요? 교통세에 귀속되어 있죠. 즉 소비자 판매 가격을 여러분들은 이런 형태로 봐주셔야 돼요. 주어진 변수는 딱 2개뿐이다. 1. 원가, 2. 교통세. 그리고 이 교통세가 무엇을 만든다? 유류세를 만든다. 그리고 이 원가와 교통세가 무엇을 만든다? 총 소비자의 판매 가격을 만든다. 그리고 여기서 부가가치세 뭐야? 이 친구들의 10%를 더해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이걸 이해하고 나서 기억부터 한번 풀어봅시다. 기억. 유류세를 비교하래요. 누구랑 누구? 보통 휘발유와 자동차용 경유를 비교하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린 찾아봅시다. 자동차용 경유와 누구? 보통 휘발유를. 유류세는 누구에게 귀속되어 있다고요? 교통세한테 귀속되어 있다고요. 즉 우리는 교통세만 봐주시면 돼요. 분수로 적어주시면 529 분자 분모 375로 구성됩니다. 이 값이 얼마다? 1.3보다 큰지 작은지에 대해 물어보고 있어요. 가장 좋은 것은 여러분들이 400에 대한 1.3배가 520이라는 걸 미리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른다면 우리 이렇게 생각합시다. 300에 대한 1.3배만 떠올리자. 300에 대한 1.3배는 얼마지? 390이야. 즉, 이 분수는 이렇게 표기될 수 있어. 300 플러스 75, 390 플러스 139. 앞에 있는 친구는 300분의 390이므로 1.3이네. 뒤에 있는 친구는 75분의 139이므로 아무리 봐도 1.3보다 훨씬 더 커. 1.3과 1.3보다 더 큰 걸로 만들어진 분수기 때문에 뭐다? 1.3배 이상이다에 동그라미를 치시면 됩니다. 다음 친구는 소비자 판매 가격 대비 유류세의 비율이라 그랬는데 제가 소비자 판매 가격은 변수가 무엇과 무엇만 있다 그랬죠? 원가와 유류세만 있다 그랬어요. 즉, 이 친구의 선지는 이렇게 바뀝니다. 소비자 판매 가격이 아니라 원가 플러스 유류세는 교통세에 귀속돼 있다 그랬으니까 교통세 분의 위에는 유류세가 들어가야 되는데 뭐에 귀속돼 있다? 교통세. 그래서 교통세로 구성이 됩니다. 그런데 분자에도 교통세 있고 분모에도 교통세 있죠. 그러면 이 교통세라는 친구가 비교에 영향을 줄 때 분모에 있는 게 우리 의미가 있을까요? 의미가 없어져요. 즉 소비자 판매 가격 대비 유류세를 단순히 비교의 용도로 본다면 우리는 원가분의 교통세만 보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누가 세 번째로 높대요? 자동차용 경유가 세 번째로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분모로 이 친구를 분자로 생각할 거예요. 너가 세 번째라 그랬지? 하고 위에 있는 값들을 보면 보통 휘발유 분모가 엄청 작고 분자도 커요. 그래서 너는 자동차용 경유보다 클 거야. 다음에 고급 휘발유를 보면
분모는 똑같은데 분자가 커요. 그래서 너도 자동차용 경유보다 커. 마지막으로 선박용 경유를 보면 분모는 작은데 분자는 그대로야. 분모가 작아졌으니까 너도 커. 근데 세 번째로 높다면서요. 세 번째로 높으려면 자기보다 높은 게 몇 개만 있어야 돼요? 2개만 있어야 되죠. 그런데 3개가 있기 때문에 이 친구는 세 번째로 높지는 않다라고 X 표시를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디귿도 한번 보도록 합시다. 디귿을 봤더니 원가와 판매 부가금은 변동이 없이 유류세만 10% 인하된대요. 근데 우리 유류세를 보면 뭐라고 생각해야 된다고요? 교통세만 10% 인하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때 보통 휘발유의 판매 가격이 80원 이상 인하되는지 한번 살펴보래요. 그래서 보통 휘발유를 잡아주시고 교통세가 10% 인하돼. 교통세의 10%면 대략 530원이니까 530원의 10%면 얼마다? 53원이다. 그리고 우린 이제 유류세로 그 다음에 소비자 판매 가격으로 확장을 시켜야 돼요. 첫 번째, 유류세로 확장시키기 위해서는 뭘 생각해야 돼요? 교통세의 15%와 교통세의 26%. 2개 더하면 얼마죠? 교통세의 40%. 즉 우리는 53원의 할인을 받았는데 이 할인에도 추가로 얼마가 붙어야 돼요? 40%가 붙어야 돼요. 그래서 53원의 40%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50에 40%면 20원보다 조금 더 크겠다. 즉 여기까지가 유류세의 할인이에요. 얼마? 73원보다 크게 할인받고 있어요. 근데 우리 아직 하나를 추가하지 않았어요. 걔가 뭐다? 부가가치세. 왜? 이 친구가 물어본 건 판매 가격이니까. 부가가치세는 뭐라고요? 유류세의 10%를 더한다 그랬으니까 이 친구에도 10%를 더해줘야 돼요. 73원에 10%면 7.3원 정도 되죠. 둘이 더하면 어떻게 된다? 80원보다 많이 할인을 받는다. 그래서 디귿도 동그라미. 기억 동그라미, 디귿 동그라미여서 정답이 몇 번인지는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어쨌건 여러분들 선지 찾아주시면 기억과 디귿만 동그라미인 선지를 정답으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리을도 풀어보도록 합시다. 리을을 봤더니 원가와 판매 부가금이 변동 없이 유류세만 15% 인하된대요. 얜 뭐라고요? 교통세가 15% 인하된다는 거예요. 다음에는 원가만 10% 인하된대요. 얜 뭐예요? 원가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뭘 비교해야 돼? 선박용 경유에 대해서 비교하래요. 그래서 선박용 경유를 잡아주시고 첫 번째 뭐다? 교통세를 15% 인하해달래요. 우선 15%는 어떻게 구하시면 되냐면 375에 10%부터 생각하세요. 10%는 점 하나 찍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절반으로 나눠주시면 5%가 돼요. 얘 대략 38에 가까우니까 그냥 플러스 19 정도 해줍시다. 그럼 얼마가 나오냐면 여기다가 1을 던져주시면 36.5 플러스 20이라고 생각하셔서 56.5가 됩니다. 그 후에 누구도 생각해야 된다고요. 항상 주행세와 교육세도 생각해 주셔야 돼요. 이 친구 얼마? 대략 40%. 그래서 얘 40% 정도를 키워주셔야 돼요. 50에 대한 40%가 20이었으니까 뒤에 있는 친구도 대략 5 정도 비슷하니까 2 정도로 생각해 주셔서 더해주세요. 더하면 78.7 정도 된다. 그 후에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원가가 10% 인하되는 것도 생각해야 돼요. 원가의 10%는 얼마다? 70원. 즉 우리는 70원과 78.7원을 비교해야 돼요. 근데 아마 머릿속에서 그 생각이 떠오르실 거예요. 선생님, 왜 부가가치세는 고려하지 않으시나요? 부가가치세는 원가한테도 10%고요. 누구? 유류세한테도 10%죠. 그럼 둘 다 똑같이 10%를 키워주기 때문에 비교에 영향이 있다 없다? 영향이 없어서 고려하지 않는 겁니다. 즉 누가 유류세 15% 인하될 때가 우리 할인폭이 더 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선지를 읽으면 15% 인하될 때보다 원가 10% 인하될 때가 인하폭이 더 크다. 즉 더 많이 할인된다 그랬으므로 리을은 틀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이 문제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께 설명드리고 싶은 건요. 자료 해석은요. 계산이 분명히 필요하긴 해요. 그러니까 계산이 없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계산량이 되게 극명하게 갈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교통세 구하고 거기다가 교육세 더하고 주행세 더해서 뭔가 열심히 구한 유류세를 열심히 계산해 놓는 게 의미가 있다 없다? 없어요. 왜? 우리는 그냥 교통세에 귀속돼 있다는 사실만 알면 교통세를 갖고 쉽게 구할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떤 사고의 방향을 지녔느냐에 따라서 자신이 해야 할 계산의 양이 극명하게 나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자료 해석을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좀 감이 잡히시죠? 어떻게 공부해야 된다? 계산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사고의 방향을 만들어 주셔야 된다. 즉 계산을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사고해야 되는지를 여러분이 잘 생각해 주시면 되겠다. 마지막으로 커리큘럼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기초인문 강의에서는 세팅편이라는 것을 강의할 거예요. 세팅편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자료에 대한 정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자료를 구성하는 설명에 대한 건 어떻게 되는 건지,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렸죠. 계산을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숫자 감각을 좀 만들어 드리려고 합니다. 그 세팅편에서 목표는 자료가 무엇인지 좀 알아보고 우리가 풀어야 되는 설명이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지 조금 더 쉽게 풀 수 있는지 알아볼 거고, 마지막으로 숫자 감각을 만들어 볼 겁니다. 다음에 기본 강의에서는 프리편과 전략편을 진행할 겁니다. 제가 작년에는 기본 강의에서 프리편만 하고 심화 강의에서 전략편만 하였는데, 이거 한 번에 뭉쳐서 하더 우리 심화 강의에서는 실제로 적용해보는 연습을 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훨씬 더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두 개를 한 덩어리로 뭉쳐서 기본 강의에 진행할 겁니다. 프리편에서 무엇을 배우냐면 설명을 유형별로 좀 나눠볼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유형별로 어떤 식으로 풀어야 되는지 배워볼 겁니다. 즉 계산량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걸 익혀본다는 거예요. 다음에 자료도 유형별로 좀 나눠봐서 각각의 유형에 따른 함정, 그리고 각각의 유형에 따른 힌트들을 좀 파악해 볼 거예요. 힌트를 왜 파악해야 되느냐? 이 친구도 우리의 계산량을 줄여주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즉 프리편에서 배우는 건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푼 거 안 틀릴 수 있게 함정이 어떤 거 있는지 배워볼 거고요. 두 번째로 내가 풀 때 계산량을 줄일 수 있도록 어떤 식으로 풀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다음에 전략편에서 무엇을 배울 거냐면요. 문제의 유형별 접근 전략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추가적으로 시험의 운영 방법에 대해서도 배워볼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론에 대한 내용이에요. 여기까지가 이론에 대한 내용이고, 그 밑에 있는 건 같이 기출문제도 풀어보고 모의고사 문제도 풀어보는 형태예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기본 강의까지만 들으시면 된다. 여러분이 진짜 그냥 실제로 문제 풀어보시면 돼요. 풀어보시다가 내가 적용이 너무 안 된다. 그러면 그때 심화 강의와 핵심 체크 그리고 실전 모의고사 강의를 이용해 주시면 돼요. 심화 강의에서 무엇을 배울 거냐면요. 행시, 최근 10개년에다가 한번 우리 배운 개념과 이론을 적용해 볼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 적용하는지 적용 못하는지를 체크하면서 내가 적용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위로 올라가셔서 복습하시면 돼요. 다음에 핵심 체크에선 입법고시 문제를 통해서 개념 한번 적용해 볼 거예요. 추가적으로 입법고시는 행정고시와 만드는 시행처가 다르거든요. 시험을 만드는 시행처가 다르기 때문에 입법고시만의 함정들이 있어요. 입법고시만의 디테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을 제가 5회차에 따로 정리해 드릴 거예요. 즉 5회차에 함정과 디테일은 따로 정리할 거고 1부터 4회차는 우리 행시스럽게 한번 풀어보자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에 실전 모고. 이 친구는 제가 유형별로 한번 모의고사를 준비해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 가지 유형별로 A 유형에서 모의고사 쭉 보시면서 A 유형 약하다고 생각하시면 A 유형만 복습하시고, B 유형 보고 B 유형 약하다고 생각하시면 B 유형만 복습하셔서 자신에게 약한 유형을 채워나갈 수 있는 방식대로 제가 모의고사를 준비할 거니까 모의고사가 필요하시면 유형별로 한번 모의고사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풀어보실 필요도 없고 자신이 약하다고 생각하는 유형만 풀어보셔도 충분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자면 세팅편은요. 가장 작은 부분, 우리 자료 해석에서 가장 작은 부분인 계산이라는 부분과 설명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를 배워볼 거예요. 그 다음에
기본 강의 그중에서 풀이편은요. OX를 통해서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는지를 배워볼 거고요. 다음에 전략편은 한 문제 단위로, 즉 문제 단위로 문제를 풀어보면서 우리 문제 단위는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를 익혀볼 겁니다. 그 이후부터는 문제 단위가 아니라 시험 단위로 접근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시험 단위로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서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를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위에서 뭔가 공부하면서 약했던 유형이 있다면 그 유형을 모의고사를 통해서 완성시켜 주시면 되겠다라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통하는 자료에서 커리큘럼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제 마무리 멘트 치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계산 감각이 약하시면 기초 강의에서 만나 뵐 거고, 내가 계산 감각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 드시면 기본 강의에서 만나 뵈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무리 멘트 치면서 우리 다음 강의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통하였느냐? 다음 강의에서 만나 봬요.